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흐름을 읽고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죠.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하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워드 3개를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려면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역시나 유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박사님 해석은 어떠십니까? 네, 전월비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월에 비해서 0.6%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장 지대처럼 똑같았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달에는 뭐 7월 물가는 6월 달에 비해서 0.2%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0.6%로 조금 비교적 전월비 많이 튀었는데 0.6% 튀는데 0.4%가 유가 절반 이상이 에너지 가격이 10% 가격. 이상 올라가면서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근원 물가는 조금 안정되게 나왔겠죠. 유가를 빼니까 에너지를 빼니까. 그래서 근원 물가는 전월비 0.3%. 전월비로 보면 사실 뭐 0.2 계속 찍었다가 0.3으로 잠깐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또 전년 동월 대비 1년 전에 비해서는 요즘 많이 헷갈려요. 한 4.3%. 헤드라인이 있고 YOY가 있고 뭐 전달 비교해도 코어도 전년 비교해야 되고 전달 비교해 또 뭐 PCE 물가 있고 뭐 CPI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시청자분들이 한 달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제도 미국 증시에서 그게 큰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듯이 한 달 물가는 그 통계 조사가 완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 오류도 있고 그리고 일회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가 중요하고요. 추세는 뭐 근원 물가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연율로 따져보니까 한 2.4%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들쭉날쭉하지만 물가가 그래도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접근하고 있다라고 뭐 추세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가가 여기서 이 정도에서 상승을 좀 멈춰주면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을 텐데요. 또 앞서도 프로그램에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미국은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이래서 뭐 유가 수요가 좀 많았다면서요, 석유 수요. 그런데 이제 또 유가가 더 치솟으면 부담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이 얼마나 압박을 주느냐, 연준 위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금리는 더 올릴 것이냐, 이게 시장의 궁금증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CPI로 뭐 달라진 건 없다. 연준의 입장은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 뭐 연준의 입장은 아시다시피 9월은 동결, 다음 주는. 그리고 10월 30일에서 11월 1일 FOMC가 있는데요, 6주마다. 11월 1일에는 뭐 여전히 조금 헷갈려 하고 있겠죠. 보고 판단하겠다. 네, 여전히 뭐 같은 마음이겠죠. 앞으로 뭐 10월 고용지표도 나와야 되고 10월 초에 나오는 9월 달 고용지표죠. 그리고 10월에 저희가 받아보는 또 9월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고 아마 11월 1일 날 결정을 할 텐데 테이블에서 완전히 치울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25bp 인상 카드를 연준 입장에서는. 하지만 어제 CPI가 뭐 11월 1일까지 이거는 올려야 돼. CPI를 보니까 이거는 뭐 틀림없이 11월 1일 날 올릴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FOMC가 있고요. 9월 FOMC는 뭐 넘어갈 거고 9월이 넘어가더라도 11월 초에 있는 FOMC 때까지 또 얘기를 계속해서 시장은 지표를 보면서 줄다리기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마이너스 금리가 끝나는 것이냐, 일본발 금리 인상 악재. 그러게요. 호재는 예정돼서 튀어나오지 않는데요. 악재는 계속 나옵니다. 그죠? 중국발 뭐 이슈에 이어서 일본이 이제 새 총재가 들어서고 나서 지난번에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도 밴드를 넓혔고요. 금리를 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도 일본 국채금리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왜 이제 금리를 좀 오르고 긴축으로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일본은? 네, 일단 뭐 일본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뭐 계속 뭐 지금 금융 완화 정책을 또 약간 기형적인, 이례적인 이런 그 금융 완화 정책을 마이너스 0.1에 우리로 따지면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0.1을 가지고 있고 또 10년 국채를 그동안은 0.5%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 안에서 붙들어 매놨다가 네. 이제 1.0으로 일단 올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 10년간 지금 지속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산물이지만 이거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일단 엔화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 가치가 하락하면 결국에는 일본도 많은 물건을 수입해서 소비하는 국가인데 소비가 좀 많지 않습니까? 일본 GDP에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엔화 약세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든지 또 수입 물가의 상승 이런 부분들에 악영향을 주고 또 일본의 대외 신인도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일본 채권 시장이 사실은 채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엉망이라는 겁니다. 네. 집중적으로 사는 10년 일본의 10년 국채만 낮고 심지어는 외국 현상이 네, 나머지 금리는 또 네, 높고. 5년물보다도 오히려 낮은 네. 이런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선진국답지 않은 그러한 채권 시장이죠. 일본도 상당히 금융 중심지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단계적으로 거시적인 혹은 금융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푸는 단계에 이미 들어갔다. 지난번 YCC 국채금리의 상하단폭을 1.0으로 바꾸면서 일단은 시작은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8일 날 요미우리 신문에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뒤늦게 발표되면서 기준금리를 손대겠다. 기준금리는 사실 2014년 이후에 지금 7년 만에 이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만약에 바꾼다면.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제 정상화, 제로 플러스로 이제 반전시키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화도 이제 1,300, 30원 이렇게 가면서 환율 상승, 이제 원화 약세 때문에 고민인데, 일본도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달러당 130 매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147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화도 상당히 약세 국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이 금리를 어쨌든 올리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엔화도 강세로 가겠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우리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조금 셈법이 복잡한데요. 네. 그거는 일본 또 그 국가 부채가 GDP의 260%나 되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엔화 강세 요인도 있지만 또 일본 국채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그 이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일본 예산의 4분의 1이 이자 지급에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일본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협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상충되면서 엔화가 완벽하게 강세로 가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YCC 컨트롤을 이제 포기하고 또 기준금리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엔화가 강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엔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한 지금 일본 정부의 노력이지 이걸로 인해서 무조건 엔화가 강세로 가고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또 엔화가 강세로 가면 또 일본 쪽으로 자금이 많이 또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든지 금융시장 측면에서 외국인 수급에서 이런 현상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중립적으로 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그런 수익률 통제 확대한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시장이 장중에 화들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요. 중립적. 어쨌든 사실 한국 우리나라에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악영향일 텐데 그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고민인데요.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세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러게요. 외국인은 물론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칩 공급 가능성이 있으면서 그날 삼성전자 5% 올랐나요? 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좀 사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도세 아니겠습니까? 뭐가 좀 변화가 돼야 이런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을 둘러싼 기상도를 보면 약간 긴축적이고 신용 경색적인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죠. 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은 정말 돈이 뭐 아주 안 돌 정도는 아닌데 약간 잘 돌다가 약간 뭐 안 도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는 뭐 그런 찰나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시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글로벌 달러의 어쨌든 여러 가지 컨디션은 약간 경색적인 그런 쪽으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신흥국으로 자산이 배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흥국으로 잘 안 가고 오히려 뭐 달러도 이제 강세지만 또 환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뭐 100에서 지금 104.57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 그래서 한 110까지 뭐 강세로 갈 거다. 이것도 또 아니거든요. 연준도 이제 통화 정책을 긴축을 조금 이제 마지막 사이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환율의 방향성도 모호하고 또 금리도 앞으로 뭐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뭐 4분기부터는 혹은 뭐 내년 상반기에 들어가서는 조금 슬로우 다운 되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조금 내려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방향성이 없고 조금 불확실성은 있고 또 지적해 주셨듯이 중국이 최근에 이제 불확실성이 부채 조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폭증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연말에 가까워지고 있고 외국인들이 움직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적극적으로 한국 주식을 뭐 사들어 간다. 이건 뭐 삼성전자를 찍어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특정 종목을 찍어서 들어올 수 있겠지만 패시브적으로 수동적으로 전체적인 물밀듯이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연말까지 외국인 수급은 이 정도로 중립적인 상황이면 다행. 조금 상황이 더 달러가 강세로 간다든지 금리가 만약에 더 윗방향으로 튀면 오히려 외국인들은 조금 한국 주식을 일단 현금 인출기에서 빼듯이 조금 팔고 나갈 가능성. 그래서 중립 마이너스네요. 중립 이하의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 객관적인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 흐름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의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용 10장에 나오는 화이분류 해석해 주십시오. 네,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화이부동이라고도 하고요. 네. 조화를 이루지되 뭐 그냥 화합하되 쓸려가지는 않는다. 네. 시류에 그냥 뭐 물살에 쓸려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 흐름이나 인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그 열기라든지 또 네. 테마라든지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변화에 순응은 해야 되지만 자기의 원칙까지 버려가면서 완전히 그걸 다 잊고 무조건 그냥 단기적인 또 약간 테마적인 이런 네. 것에 조금 쏠려다니면 부안해동하면 결국에는 뭐 돈을 잃게 돼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려운 얘기라서 실천도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사족 안 달고 마치겠습니다. 키워드 경제 김한진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